아침 식사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지탱하는 근육과 혈관이 서서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당신이 60세가 넘었고 최근 들어 발기력이 떨어지거나 에너지가 부족하고 아랫배나 사타구니 쪽에 감각 저하를 느낀다면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매일 아침에 먹는 음식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아침 식사가 하체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 흐름을 서서히 막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단 하나의 간단한 음식만으로도 이런 상태를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30년 넘게 남성 건강과 노화 관련 기능 저하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의사 김현정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남성 환자들이 노화로 인해 부부관계가 멀어졌다고 느끼며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게 된 사실은 훨씬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하체 혈류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단 제대로 된 도구가 주어질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약이나 처방전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잘못 사용해온 5가지 아침 식품들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음식을 정확히 언제 어떻게 활용해야 남성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5가지 간단한 재료만으로 혈류를 개선하고 골반 근육을 강화하며 약물 부작용 없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주일도 안 돼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한 아주 특별한 조합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음식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마 당신 냉장고 가운데 칸 어딘가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수년 동안 주목받지 못한 채 사실은 주인공이 되기를 기다려온 그 존재. 바로 흰자와 노른자가 모두 포함된 완전한 달걀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만큼이나 익숙하지만 하복부 혈류에 미치는 영향은 심장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것만큼이나 결정적입니다. 특히 하루 중 첫 1시간 몸속에 영양소가 고갈되고 민감한 부위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을 때 달걀을 섭취하면 그건 곧 성기로 향하는 혈관 고속도로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동시에 발기 기능을 지지하는 골반 저부 근육들의 회복 작용을 활성화하죠.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60대 이상의 남성들을 만나왔습니다. 대부분은 관절염이 아닌 그 아래가 이제 반응을 안 한다는 당혹감과 수치심에 몸을 움츠린 채 들어오셨죠. 아침 식사를 물어보면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대답이 돌아옵니다. 그냥 에스프레소 하나에 바게트 반쪽 정도요. 그러나 이 나이의 몸이 아침에 요구하는 건 분명합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남성 호르몬 조절에 필요한 비타민, 그리고 혈류를 깨우는 아미노산. 이 모든 걸 자연이 하나의 얇은 껍데기 속에 담아준 것입니다. 90년대에 달걀이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몰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대는 달걀을 피했죠. 하지만 지금의 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대부분의 노년층에서 달걀의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그 노른자는 놀라운 영향의 보고입니다. 발기 기능에 핵심적인 비타민 D, 적혈구 생성에 필수적인 B12 신경 전달을 돕는 콜린, 그리고 깊은 근육에 단백질 합성을 유도하는 류신이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류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이 골반 근육들입니다. 하지만 이 근육에 아침부터 영양을 제대로 공급하면 톤과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정식으로 소개해드릴게요. 경상북도 예천에서 오신 67세의 퇴직교사 이병철 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해 겨울을 넘도록 아침발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침 식사는 늘 같았습니다. 블랙커피 한 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간단한 제안을 했습니다. 방목 달걀 2개를 삶아 흰자와 노른자를 그대로 먹되 올리브유 한 방울과 고운 파프리카 가루를 살짝 뿌려보시라고요. 어떤 보충제도 신기한 음료도 없었습니다. 단지 이 한 가지 변화뿐이었죠. 4주가 지나고 그는 다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아침에 마치 40대 때 채점하던 시절처럼 몸이 반응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생물학입니다. 더 많은 유신, 더 활발한 산화질소 순환, 그리고 마침내 더 많은 혈액이 진짜 중요한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혹시 단조롭다고 느껴지신다면 달걀은 우리 식문화에서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식재료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통밀빵 위에 술안으로 시금치와 마늘을 넣은 스크램블로 또는 전라도식 채소 오믈렛으로 어떤 방식이든 노른자를 꼭 포함해야 한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추가 팁이요. 신선한 토마토 주스 한 잔을 함께 드세요. 리코펜이 풍부하여 혈관 확장을 도와줍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60세를 넘겼고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하체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매일 아침 닭이 건네는 선물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른자와 흰자가 함께 있는 달걀. 2알이 당신의 첫 아침 한 입이 될 때 그것은 파란 약에 의존할지 아니면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활력을 되찾을지를 결정짓는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기 전에 냄비에 물을 올리고 그 2개의 보석을 삶아주세요. 당신의 혈관은 바로 그 신호를 수년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음식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의 소금을 살짝 뿌려진 형태로 먹는 것, 그 단순한 행위가 아침마다 하체의 혈류를 안정시키는 조절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믿지 않으십니다. 고구마가 남성 활력에 도움이 된다고요라며 고개를 갸우뚱하시죠. 하지만 눈을 뜨고 첫 20분 그 골든타임에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생리적 변화를 이해하면 이 조합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됩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 골반 그리고 성기 주변의 근육은 에너지 없이 멈춰선 상태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방전된 전기회로처럼 움직이려 해도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3가지입니다. 당을 천천히 공급할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 신경 자극을 복원시킬 미네랄, 그리고 혈압과 순환을 조절할 수 있는 전해질의 균형입니다. 따뜻하게 쪄낸 고구마 반쪽에 정제되지 않은 천일염을 아주 조금만 뿌려 먹는 것. 이 단순한 조합이 바로 그 3가지를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고구마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복합 탄수화물의 보고입니다. 이 천천히 방출되는 에너지는 인슐린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특히 음경내 동맥이 자연스럽게 열리도록 돕는 작용을 해 성기능과 직결된 혈류 흐름에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고구마 속 주황색 과육은 칼륨, 마그네슘,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혈관벽을 보호하고 음경내 해면체 조직의 탄력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여기에 정제되지 않은 해양 소금을 함께 섭취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연 붕소 등 80여 가지 미량 원소가 신경신호의 전달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 자극은 골반 저부 근육까지 도달해 흥분 반응을 보다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더 단단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발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경기도 여주에 사는 70세의 조기훈 씨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그는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저리면서도 성기 아래쪽엔 뭔가 짓누르는 듯한 둔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번 마사지를 받아봤고 혈관 확장제를 처방받아 복용도 해봤지만 효과는 미미했죠. 그래서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따뜻하게 찐 고구마 반쪽에 천일염을 살짝 뿌리고 미지근한 물 한 잔에 레몬 몇 방울을 떨어뜨려 함께 마셔보라고 한 겁니다. 단 3일 후 조 씨는 제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세면대를 붙잡지 않고도 화장실에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이 뜨거운 느낌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2주 뒤 그는 오랜만에 아침 발기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40대 중반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라며 조심스럽게 웃었죠. 이건 단순한 경험담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은 이 조합의 효과를 지지합니다. 고구마 속 칼륨은 혈관의 경직을 완화하고 마그네슘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금 속 천연 미네랄은 나트륨 칼륨 펌프를 최적화해 해면체 조직 안으로 빠르게 혈액을 채워 넣는 데 필요한 생리적 준비를 마무리해 줍니다. 말로 풀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아주 단순한 작용입니다. 더 많은 혈류, 덜한 저림,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 유지되는 발기력. 고구마를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는 건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선 하나의 선언입니다. 고구마 단면을 자를 때 퍼지는 달콤한 향소금이 닿을 때 나는 미세한 바스락거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음미하면서 몸에 보내는 조용한 신호. 나는 오늘도 내 남성성을 지키겠다는 선택을 한다. 고구마는 슈퍼푸드 광고에 나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평범한 한 조각이 남성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그 어떤 비싼 보충제보다 직접적이고 깊습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커피포트를 올리기 전에 먼저 고구마 반쪽을 찌고 천일염을 솔솔 뿌려보세요. 숟가락 하나하나가 당신의 음경혈관에 에너지를 채워넣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도 당신의 부부 생활도 그 몇 분의 노력을 분명히 기억해 줄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째는 수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여름 간식이 떠오르실 텐데 이 수박이야말로 하체 혈류를 되살리는 데 있어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과일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몇 해 전 대전에서 만난 제 친구 김병우 씨는 제가 아침에 수박을 꼭 챙겨 먹어보라고 권하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에이, 그건 그냥 여름에 갈증 날 때 먹는 거 아닌가요? 아마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비슷한 반응일 겁니다. 하지만 수박은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은밀하고도 강력한 혈관 확장제이자 하체로 가는 혈류를 다시 깨우는 생리학적 자극제입니다.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몸 안에 들어오면 아르기닌으로 바뀌고 다시 산화질소의 생성을 유도합니다. 바로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성기 쪽으로 유도하는 핵심 물질이죠. 실제로 시중의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노리는 것도 이 산화질소 경로입니다. 그런데 약 대신 수박 한 조각만으로도 동일한 생리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 믿기 힘들겠지만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사실입니다. 약이 아닌 음식으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혈관이 열리고 하체가 다시 깨어나는 거죠.
수박을 식단에 추가한 지 일주일 만에 아침 반응이 돌아왔다는 분들, 감각이 더 예민해졌다는 분들, 부드럽지만 강하게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김병우 씨도 2주 후 전화를 걸어와 말했습니다. 글쎄요, 수박 때문인지 아침 식사를 드디어 제대로 하기 시작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래쪽이 확실히 뭔가 다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우린 함께 웃었지만 사실 그는 상상 속의 감각을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트룰린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정체되어 있던 하체 혈류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선 수박은 아침 식사 전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얇게 썬 2-3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수박을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흰 껍질 부분을 버리는데 바로 그 흰 부분에 시트룰린이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단맛은 덜하지만 이 부분을 함께 갈아 주스나 스무디로 마시거나 가볍게 씹어 먹는다면 혈류 개선 효과는 더 확실해집니다. 그리 화려하지도 달콤하지도 않은 그 흰 껍질 한 조각이 하체의 민감도와 반응성을 되살리는 핵심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하체가 무겁고 생기 없으며 침대에서 일어나도 더 이상 그곳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느끼신다면 약보다 먼저 수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몸이 다시 나를 회복하려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아주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도구입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그저 잘 몰랐을 뿐입니다. 수박은 냉장고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힘으로 당신의 혈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넷째는 귀리와 치아시드입니다. 단순한 곡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조합은 혈관을 정화하고 남성의 활력까지 되살리는 아주 강력한 아침 식사입니다. 진료실에서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혈액순환 문제, 발기력 저하, 하체의 묵직한 피로감을 호소할 때 저는 약 처방만을 먼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앞서 묻는 건 바로 아침에 무엇을 드셨나요? 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거나 혹은 설탕과 흰 밀가루로 가득 찬 공허한 탄수화물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하는 건 너무 단순해서 처음엔 다들 믿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귀리 한 그릇에 치아시드를 더한 이 한 끼가 수많은 남성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귀리는 단순한 곡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좁아지는 혈관의 친구입니다. 귀리 속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섬유소가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뿐 아니라 혈관 벽을 직접 세척하듯 청소해줍니다. 그 결과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하체 깊숙한 곳, 즉 골반과 성기까지 원활하게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단순한 영양 섭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의 통로 자체를 넓히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치아시드를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작은 씨앗들은 놀라운 힘을 숨기고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혈류 흐름을 더 부드럽고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단순히 심장 건강에 좋은 수준이 아니라 발기를 이끌고 유지하는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관이 유연하게 열리고 산화질소 생성이 강화되며 음경내 해면체 조직으로의 혈액 유입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거죠. 몇 년 전 전북 남원에서 온 68세의 최용구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은퇴 이후 몸이 점점 꺼지는 느낌이라고 하셨죠. 계단 오르기도 벅차고 부부 사이의 친밀함도 예전 같지 않다며 조용히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설탕이 듬뿍 들어간 시리얼 대신 따뜻한 귀리에 치아시드, 블루베리 몇 알,
그리고 계피가루를 살짝 곁들여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단 2주 만에 그는 다리가 훨씬 가볍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엔 잠도 더 깊이 자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에너지가 달라졌다고 하셨죠. 특히 침실 안팎에서의 변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다고요. 선생님, 귀리죽 한 그릇이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사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그날의 혈류를 결정짓는다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 따뜻한 한 끼 영양을 담고 정성을 담은 조용한 식사가 우리 몸의 혈관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문을 열어도 괜찮다. 근육과 신경에 영향을 줄 시간이 왔다. 그렇게 준비된 몸은 그날 하루의 중심에서도 밤의 시간에도 남성으로서의 당신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중요한 진심을 느낍니다. 당신은 단순히 나이 드는 걸 지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알아서 망가지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 그 마음이 분명하게 전해집니다. 당신은 아직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있고 무엇보다 반가운 건 이제 그 싸움을 위한 도구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구는 서랍 속에만 넣어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는 내일이라는 말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시작하겠다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 단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5가지 음식 중 하나만 실천해보세요. 노른자까지 포함한 달걀 2알일 수도 있고 따뜻한 귀리죽의 치아시드와 계피가루를 더한 한 그릇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가입니다. 잠에서 깨어난 첫 1시간, 그 시간은 하루 중에서도 혈관이 가장 열려있고 근육이 가장 흡수력이 좋은 순간입니다. 이때 몸이 원하는 걸 제때 주면 우리는 나이들미라는 흐름 속에서 쇠퇴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역전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 며칠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마세요. 며칠만 지나면 다리에 더 이상 묵직한 느낌이 들지 않고 사타구니에 은은한 따뜻함이 돌며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고 관계의 순간에도 더 분명한 반응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잠도 더 잘 오고 아침에 깼을 때 무언가 오랜만에 살아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냐고요? 희망입니다. 당신의 몸이 여전히 변화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으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주는 감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 질문에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70대도 심지어 80대 후반의 어르신들도 단 하나의 선택, 시작이라는 행동으로 자신의 활력, 친밀함 삶의 에너지를 되찾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지켜봤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몸에 기회를 주는 첫걸음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오늘처럼 또 하루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지나보낼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제가 60세 이상의 남성분들과 수십 년을 함께하며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들미 진짜로 빼앗아가는 것은 몸의 힘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 버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른 시점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포기의 대상은 체력이나 혈류가 아니라 이 나이에 뭘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라는 마음속 확신의 붕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다시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변화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 가능성은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아침에 먹는 한 그릇의 선택, 하루를 시작하는 첫 1시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한 5가지 음식 달걀, 고구마 수박, 귀리 치아시드. 이 조합이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몸의 순환을 다시 열고 깊숙한 근육의 감각을 되살리며 너무 오랫동안 멀어진 듯했던 당신의 일부를 되찾는 통로라는 것을요. 이건 유행도 아니고 신기루도 아닙니다. 당신의 생물학에 직접 말을 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진짜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는가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특히 하루의 첫 1시간, 그 시간이야말로 몸이 가장 준비되어 있고 바뀌고 싶어 하는 순간입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아침을 되찾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넘기던 아침을 몸을 살리는 시간으로 되돌리세요. 그 한 끼, 그 한 스푼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을 새롭게 쓰고 있다는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아직은 끝날 진사, 끝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침 식탁 위에서 당신의 한 번의 선택에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부부관계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아내가 어느 순간 남편과의 정서적 거리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때 남편을 깊이 사랑하던 여성이 왜 점차 마음을 닫고 설렘을 잃고 무관심해지는 걸까? 많은 부부가 겪는 현실이지만 이 변화에 대해선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 애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과정 태도 속에 드러나는 작은 변화들,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조용한 답답함. 이런 감정들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기대와 말하지 못한 감정, 그리고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오랜 세월 쌓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매우 현실적인 요인들에서 비롯되곤 한다. 오늘 우리는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남편에게 느끼는 감정의 변화, 그리고 이 관계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오랜 관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이라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사랑과 나이듦, 그리고 결혼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 감정의 짐 어느 순간 너무 무거워집니다.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많은 아내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의 정서적 관리인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기념일을 기억하고 가족 모임을 챙기고 병원 예약을 하고 집안 대소사를 조율하는 일들을 도맡아 해왔죠. 아이들 생일 준비부터 시댁 제사까지 남편보다 먼저 알아차리고 먼저 움직이고 먼저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60대 70대가 되어 뒤를 돌아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형의 노동을 감당해왔는지, 그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를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현숙 씨 가명 74세
수원 거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집안이 멈춰버릴 것 같아서 늘 먼저 움직였어요. 근데 어느 날 왜 나만 이렇게 긴장하고 살았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로 많은 남편들은 이러한 감정적 노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함께 살아왔지만 함께 짊어지진 않았던 거죠. 아내는 점점 지치고 무너져 가는데 남편은 여전히 익숙한 방식으로만 존재할 뿐 그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쯤 되면 아내는 결혼 생활 전체를 혼자 끌고 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관계의 온도도 서서히 식기 시작하죠. 그 무게는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또렷해집니다. 둘, 대화는 여전히 있지만 마음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혼 초기에 오가는 대화는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요즘 무슨 생각이 들어? 나중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이런 질문 하나하나가 서로의 마음에 다가가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궁금증, 미래에 대한 상상.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나누는 일은 부부 관계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의무적인 정보 전달로 바뀌어갑니다. 식사 시간에 오가는 대화는 반복되는 안부 인사나 날씨 이야기로 축소되고 그마저도 줄어들다 보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제대로 주고받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생겨납니다. 남편은 더 이상 아내에게 묻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떤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어떤 하루를 살아냈는지. 그 자리를 채우는 건 TV 소리, 스마트폰 알림음, 그리고 말 없는 공기뿐입니다. 아내에게 대화란 단순한 말의 교환이 아니라 마음을 이어주는 끈과도 같습니다. 그 끈이 느슨해지면 동행자였던 남편은 점점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그와 동시에 아내 자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 걸까? 이 사람에게 나는 여전히 중요한 존재일까? 이런 물음이 쌓이면 말하고 싶은 마음부터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화가 끊어진 자리는 점점 정서적 고립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아내는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안에 진심이 빠져 있다면 단지 옆에 앉아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감정적 친밀감 없이 동행만 이어가는 결혼은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을 더 짙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가장 가까운 사람 곁에서 느껴질 때 더 깊고 조용하게 스며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셋, 멈추지 않는 집안일. 그리고 점점 쌓여가는 마음의 피로 긴 세월을 함께한 부부들 사이에서 여성들이 가장 자주 토로하는 불만 중 하나는 바로 끊이지 않는 집안일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결혼 초에는 당연한 일처럼 여겼던 그 일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본인의 몫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에 점점 지쳐가는 것이죠. 서울 은평구에 사는 6세 김영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애들도 다 컸고 남편도 퇴직했으니. 근데 여전히 식사 준비는 제 몫이고 청소도 제 몫이고 빨래며 쓰레기며 손 안 대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참 서운하더라고요.
실제로 여러 조사에서도 은퇴 후에도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여성이 계속 떠맡는다는 결과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예전처럼 직장에 다니지 않더라도 집안일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세 끼를 집에서 챙기고 남편의 생활까지 함께 감당해야 하니까요. 그 시작은 사소한 것에서 옵니다. 설거지를 하고 나면 싱크대에 다시 쌓여있는 그릇들, 세탁한 옷을 개어 놓았는데 그대로 소파 위에 방치된 셔츠, 화장실의 물때, 현관의 신발, 냉장고 속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까지. 이런 자잘한 남겨진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단순한 짜증을 넘어서 왜 나만 계속 이걸 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 질문은 점점 마음속에서 분노로 서운함으로, 그리고 때로는 체념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말해서 바뀔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게 되고, 이 사람은 원래 이런가 보다 하는 포기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건 단순히 집안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일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조차 보이지 않을 때 생기는 감정적 고립감입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예전 같지 않은데도 여전히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부부 사이의 온기를 서서히 앗아갑니다. 넷, 아내는 잘하는데 남편은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갈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아이들 뒷바라지를 끝낸 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들, 여행을 떠나고 싶고, 책을 읽고 싶고, 배워보지 못한 것을 도전해보고 싶어집니다.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싶어지는 시기, 바로 그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 흐름을 따라주지 못할 때 생깁니다. 아내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할 때 남편은 늘 하던 대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나이에 뭘 또 배우냐, 귀찮게 왜 나가려고 하냐는 반응이 돌아오면 아내는 점점 주저하게 됩니다. 수원에 사는 68세 박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제야 내 시간을 조금 가지려 하는데 남편은 그게 불편한가 봐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시선을 주더라고요. 마치 내가 너무 멀리 가는 것처럼. 이런 감정은 아주 작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나 싶다가 조금씩 왜 나는 나대로 살 수 없을까? 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고 결국엔 이 결혼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잘할 수 없구나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실 아내가 바라는 건 크지 않습니다. 같이 성장하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길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늘 제자리에서만 머문다면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고 그 틈은 어느새 감정의 벽으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방 같은 식탁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삶은 더 이상 닿지 않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멈춘 게 아니라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여전히 앞으로 걸어가고 싶은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머무른 채 따라오지 않을 때 그 외로움은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이 스며듭니다. 5. 사라지는 친밀감, 멀어지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의 친밀감은 자연스럽게 형태를 달리합니다. 더 이상 손을 꼭 잡지 않아도, 자주 안아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괜찮음이 어느 순간부터 익숙함이라는 이름 아래 방치로 바뀌기 시작할 때입니다. 애정 표현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지만 감정적 연결마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 관계의 단절로 이어집니다. 감정적 친밀감은 눈빛에서 말투에서 아무 말 없는 순간의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됩니다. 아내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더 이상 젊지 않아도 이전보다 살가운 표현이 줄었어도 자신이 여전히 남편의 마음속에 소중한 존재로 자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선이 사라지고 관심이 무뎌지고
말조차 건네지 않게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한 허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서 거주하는 73세 최은희 씨는 예전과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자신이 남편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엔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예쁘다 한마디 해주던 사람이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걸렸다고요. 그 침묵은 말보다 더 크게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여성에게 친밀감이란 단순한 스킨십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존재를 인정받는 감각이며 여전히 보고 싶은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감각이 오랫동안 사라진 채 방치되면 결국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조용히 문을 닫게 됩니다.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이미 감정적으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리를 넓혀갑니다. 한 사람이 사랑받는 느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말 한마디, 손끝에 온기 작은 배려 하나로도 좁혀질 수 있었던 것들이었기에 더더욱 아쉽고 아프게 남습니다. 여섯 기대했던 평온함은 없고 숨막히는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는 마치 인생의 황금기처럼 여겨집니다. 직장이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마음껏 쉬고 여행도 다니고 배우자와 함께 조용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리라 기대하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그 변화가 뜻밖의 갈등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오히려 은퇴 후가 부부 사이에 더 큰 틈을 만들어내는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갑자기 하루 24시간을 거의 모든 순간 함께 보내야 하는데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대부분 수십 년간 직장 중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일을 멈춘 후에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시간을 때우는 날들이 이어지고 결국 그 공백을 아내가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72세 이남희 씨는 은퇴 후 남편의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점점 본인을 심심함을 달래줄 존재로 여기기 시작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이 커피 마시자, TV 좀 같이 보자, 어디 나갔다 올까 라고 말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점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가 단순히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차원을 넘어서 아내의 일상을 침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가정과 자녀를 돌보며 바쁘게 살아온 여성에게 은퇴 후 시간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 시간까지도 아내에게 의존하려고 할 때 아내는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의 일정 관리자, 활동 조율자, 정서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의 깊은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은퇴를 기다려온 게 아니라 또다시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걸까? 그렇게 기대했던 자유는 점점 멀어지고 나의 하루는 다시금 타인의 중심에 맞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관심사나 친구 독립적인 취미 생활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답답함이 더욱 커지고 아내는 점점 이 삶이 내가 원했던 것인가 라는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감정은 어느새 남편에 대한 서운함과 피로감으로 번지고 그 작은 불만들이 쌓이면 결국 사랑의 온도마저 천천히 식게 만듭니다. 한때는 함께 늙어가는 삶을 꿈꿨지만 지금은 함께 있는 시간이 오히려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극은 시간이 갈수록 더 쉽게 메워지지 않게 됩니다. 7.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목소리 멀어지는 마음.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서로 언성을 높일 때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된 게 아니라 말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존재 자체가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건 고요하지만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온 아내들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말이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예전에는 사소한 걱정 하나에도 귀 기울여주던 사람이 지금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그래 알았어 한마디로 넘기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불편함을 조심스럽게 꺼내보아도 대답은 짧고 관심은 흐릿하고 진심은 벽을 넘지 못합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75세 강선옥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나면 상대방의 반응보다도 그 말이 허공에 사라지는 느낌이 더 쓰렸다고, 어떤 말도 마음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말하려는 의지조차 사라져간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진짜 바라는 건 거창한 이벤트나 고백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감정이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는 작은 확인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냈는지, 그 마음 하나쯤은 여전히 소중하게 여겨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아내는 점점 감정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운함이 쌓이고 그 다음엔 기대가 줄고 결국에는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접고 나면 다시 여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반복된 무시와 무관심은 결국 조용한 체념으로 바뀌고 그 체념은 사랑의 반대말이 되어 마음 한켠을 차갑게 채웁니다. 어느 날 문득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이상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내는 비로소 혼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어떤 말보다 더 깊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8. 인생이 짧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아내는 조용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은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더는 무한한 시간 속에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가까웠던 이들이 하나둘 떠나고 장례식장이 익숙한 장소가 되고 달력에 표시된 생일보다 병원 예약일이 더 자주 눈에 들어오는 날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간의 유한함을 체감하면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동안은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남편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남은 시간을 보내기에 만족스러운가? 만약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자신을 납득시키지 못한다면 아내는 조용히 마음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거리두기입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74세 유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자꾸 말도 해보고 표현도 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조용히 있어요. 나 자신만 챙기자고요. 이렇게 마음을 거두게 되는 시점은 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자신이 더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결과입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애정에 목말라 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일부러 말없이 거리를 둡니다. 그렇게 서서히 감정은 말라가고 관계는 유지되지만 더 이상 마음이 오가지 않는 결혼이 되어갑니다. 이것이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어떤 아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변해버리는 이유입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단지 누군가의 삶 속 배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삶이 짧다는 걸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아내는 비로소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없을 때 아내는 더 이상 관계를 붙들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 마음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감정의 문을 닫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관계는 더 이상 거창한 로맨스나 특별한 이벤트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어주는 마음, 이해하려는 자세, 그리고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 그것이 오래된 부부 사이에 필요한 진짜 온기입니다. 아내가 어느 날 남편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보이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고 소중하게 대접받지 않는다는 감각이 서서히 쌓일 때 그녀는 마음을 닫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외로움, 반복되는 무관심 감정을 나누고 싶어도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체념. 사랑은 그렇게 소리 없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결혼에서 사랑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순간들. 대화가 끊기고 감정에 무심해지고 서로의 고단함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들 속에서 조용히 달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꼭 이렇게 끝나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남편이라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아내의 말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였던 때는 언제였는지. 단지 아내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를 존중하며 감사를 표현했던 적이 언제였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라면 지금 이 관계 속에서 다시 마음을 열 여지가 남아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결혼은 도착지가 아니라 수십 년의 세월 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다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 선택은 거창한 선물이나 말보다 작고 진심 어린 반복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나는 여전히 당신을 보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도 내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 마음이 담긴 아주 작고 조용한 실천들이 멀어졌던 거리를 다시 좁히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단 하나만 기억해 주신다면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나이 들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보지 않을 때 서서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노년의 부부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세요. 이해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서로를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100세 인생 이야기를 구독해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100세 인생 이야기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통해 노후의 삶의 실질적인 정보와 가치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년층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의 8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미니 뇌졸중은 노인들 사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며 증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오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10만 5천 명이 일과성 허혈 발작을 겪고 있으며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중 약 5명 중 1명은 90일 이내에 큰 뇌졸중을 겪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미니 뇌졸중 또는 일과성 허혈 발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는 현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혈전이 저절로 녹거나 흐름이 다시 뚫리면서 증상이 5분 이내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머지않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됩니다. 미니 뇌졸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먼저 뇌졸중의 2가지 주요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전체 환자의 약 9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이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서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출혈성 뇌졸중으로 전체의 약 10%가량을 차지하며 뇌혈관이 터지면서 뇌 조직 내에 출혈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주변 조직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미니 뇌졸중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뇌졸중과 미니 뇌졸중은 여러 측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뇌졸중은 영구적인 신체 장애를 남길 수 있는 반면 미니 뇌졸중은 대개 일시적인 증상만을 남기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증상이 지속되는 시간입니다. 미니 뇌졸중의 경우 대개 몇 분 내로 증상이 사라지지만 일반적인 뇌졸중은 최대 24시간까지 증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구분은 대부분 발작이 지나간 후에야 뚜렷해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두 가지 외에도 조용한 뇌졸중이라는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조용한 뇌졸중은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본인조차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뇌의 손상 부위를 다른 부위가 대신 보완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기능 저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뇌에서 손상된 부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족이나 가까운 분이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빠르게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 나이가 들면서 순간적으로 어지럽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험이 더 잦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최근 들어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런 어지럼증이나 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는 일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뇌의 후두부, 즉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에 일시적으로 혈류가 부족해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미니 뇌졸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지럼증 외에도 주변이 빙빙 도는 느낌, 현기증, 눈앞이 흐려지는 증상 등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의 증상이라 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가까운 신경과 또는 내과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때때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위험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신호, 감각 저하 또는 얼굴이나 팔다리의 한쪽 처짐. 다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신호는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지거나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입니다. 별다른 외상이 없었는데도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났다면 그것은 뇌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미니 뇌졸중의 명확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보통 뇌의 한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얼굴이나 팔다리도 한쪽만 이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거나 말을 할 때 입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음식을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팔을 들어 올리기 어렵거나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며 걷기가 불편해지는 등의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짧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경고입니다. 몸의 절반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뇌는 우리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신호, 말하거나 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람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말이 잘 나오지 않거나 단어가 헷갈리고 듣는 말조차 이해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미니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혈류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면 말하기를 조절하는 근육과
신경의 연결이 느려지거나 끊기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언어 장애가 조음 장애 발음이 어눌해지는 현상과 실어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실어증은 단순히 말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말 사이의 연결고리가 잠시 끊기는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또한 시야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지 않거나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공간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면 시각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말하기와 보기 모두가 뇌의 섬세한 작업의 결과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기능이 순간적으로 멈추는 일이 결코 가벼울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거나 앞이 뿌옇게 보이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 집중력이 흐려지고 생각이 쉽게 끊긴다. 갑자기 어떤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거나 하던 일을 놓치고 멍해지는 순간이 자주 생기셨나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라고 여기고 넘기기 쉽지만 이런 변화가 반복된다면 미니 뇌졸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 공급이 차단되면 뇌세포 간 연결이 느려지면서 집중력 저하, 사고력 둔화 같은 인지기능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치 머릿속이 안개 낀 듯 멍해지거나 생각을 정리하기 힘들고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꼭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 자신이 누구인지 여기가 어딘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진다.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려 했는지, 혹은 심지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증상을 겪습니다. 이러한 인지 혼란은 종종 갑작스럽게 나타나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황스럽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방향 감각 상실이나 깜빡거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더 심각한 기억력, 저하 언어 혼란 나아가 혈관성 치매로의 진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혼란은 일상 속 활동을 갑자기 멈추게 할 정도로 강렬하게 나타나며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대화가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이러한 증상은 되돌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초기 혼란이 장기적인 인지장애로 악화될 수 있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5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 평소와 다른 갑작스럽고 강한 두통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두통을 경험하지만 미니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평소와는 다릅니다. 특히 이전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고 4시간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런 뇌졸중성 두통은 일반적인 편두통과는 구분됩니다. 편두통은 점차 심해지며 욱신거리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미니 뇌졸중은 갑자기 그리고 매우 강하게 통증이 시작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눈앞에 섬광처럼 번쩍이는 빛이 보이는 시각 이상도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통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혈류 이상이나 미세한 손상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절대로 진통제로만 넘기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신호 갑작스러운 실신, 그리고 짧은 의식 상실.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던 중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의 어르신이 순간적으로 쓰러졌지만 몇 분 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일어난 적은 없으셨나요? 이러한 실신 증상, 일명 싱코피는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 탈수로 오해받기 쉽지만 사실은 뇌에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니 뇌졸중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보통 이 증상은 5분 이내로 짧게 지나가며 의식이 자연스럽게 돌아오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심각한 뇌 혈류 이상이나 신경계 기능 저하가 배경에 있을 수 있어 특히 혼란 근력 약화 언어 이상 같은 증상이 동반될 경우에는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땐 금방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신은 몸이 보내는 급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째 신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환각 증상 또 하나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환각 증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니 뇌졸중 이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거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꿈이나 착각이 아니라 뇌의 특정 부위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지각과 인식 기능이 일시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결과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증상은 미니 뇌졸중이 반복되거나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혈관성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대부분 몇 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짧다고 해서 위험도까지 짧은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찾아왔다가 큰 변화를 남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질환의 무서움입니다. 생활습관과 예방법, 조용한 위협을 막는 3가지 열쇠. 우리가 미니 뇌졸중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증상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니 뇌졸중의 발생률은 높아지지만 그 원인 중 상당수는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의해야 할 3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째, 균형 잡히지 않은 식사는 뇌혈관 건강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이나 나트륨 섭취가 지나치고 야채나 단백질은 부족한 식단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약화시키며 결과적으로 뇌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때 제대로 골고루 먹는 것. 가볍게 들릴지 몰라도 하루 3끼를 잘 챙기는 일은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움직이지 않는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혈관도 함께 굳어갑니다. 특히 집 안에서만 생활하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심장과 혈관의 순환력이 약해지며 이는 뇌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미쳐 미니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5분씩 걷기 집 안에서 스트레칭하기 또는 가벼운 균형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셋째,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는 가장 먼저 지칩니다. 과도한 긴장과 불안은 혈압을 올리고 이는 곧 뇌졸중의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감정을 속으로만 사귀는 성향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 가족과 나누는 대화. 이 작은 실천들이야말로 뇌 건강을 회복시키는 가장 깊고 조용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페이스트, 행동 수칙, 징후가 보이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괜찮아졌으니 넘기자며 지나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가장 결정적인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FAST입니다. 이는 뇌졸중 징후를 빠르게 판단하고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F-face, 얼굴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얼굴이 처지는지 확인합니다. A-arms, 팔 양팔을 들어보게 했을 때 한쪽 팔이 처지거나 움직이지 않으면 주의합니다. S-speech, 말하기, 간단한 문장을 따라 말하게 했을 때 말이 어눌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T-time, 시간 위에 징후 중 하나라도 보이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연락해야 합니다. 단 1분의 차이가 뇌세포의 생존과 회복 가능성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진단과 회복, 지금은 괜찮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겉으로 보기엔 금방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도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주로치나 MRI 검사를 통해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경동맥 검사를 통해 뇌로 가는 혈류를 체크합니다. 고령자의 주요 위험 요소들, 노년층에서 미니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흡연, 당뇨, 활동량 부족. 이 중 절반 이상은 생활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늦은 나이라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관리한다면 남은 삶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실천, 뇌를 위한 하루, 3가지 질병관리청 KCDC에서도 미니 뇌졸중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을 권장합니다. 1.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철저히 관리할 것. 흡연을 중단하고 필요한 경우 저용량 아스피린을 복용할 것. 스트레스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할 것. 단 아스피린은 미니 뇌졸중이 진행 중일 때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결론, 내 몸을 살피는 힘은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건강은 더 세심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선택한 식사 움직임, 마음가짐 하나가 내일의 나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 혹시 지금 설명한 증상이 스쳐 지나간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의심이 든다면 바로 병원을 찾고 가능하다면 가족들과 이 정보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건강하면 당신의 내일은 훨씬 더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미니 뇌졸중의 8가지 징후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에 함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증상들 이미 알고 계셨던 분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함께 보고 계신 다른 영상들도 살펴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담겨 있으니 자유롭게 눌러보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두 영상 모두 보시고 건강을 위한 지식을 더 넓혀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